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자신의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것도 20년 전 화재로 이미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죽어 있는 동안에도 살아 있었고, 살아 있는 동안에도 존재를 지워야 했던 한 여인의 처절하고 눈물겨운 20년 이야기. 2004년 9월 어느 가을밤, 경기도 외곽의 한 섬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건물 세 동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였고, 현장에는 야간 작업 중이던 직원 12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은 구조되었고, 단 한 명만이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수연. 당시 26살. 수연은 그 공장의 사무팀장이었습니다. 대졸 공채로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해였고,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직원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의 실제 오너 일가, 즉 삼성 못지않은 대기업 한양그룹의 차기 후계자 강태준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연은 구조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불길 속에서 빼돌렸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화물차 뒷칸에 실어 인천항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연은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사랑도 모두 재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소피아 이.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그녀를 발견한 건 클로드 뒤바, 70대의 프랑스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딸처럼 거두어 돌봤고, 수연은 그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손끝엔 한국어가 남아 있었고, 가끔 꿈속에서 연기 냄새와 함께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하고 짧은 눈썹,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수연이의 귀환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봄, 소피아는 4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의 한 경매장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국 골동품 도자기 하나를 보게 됩니다. 낙찰가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자기 아래에 붙은 설명 라벨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양그룹 강태준 회장 기증, 2003년 제작, 한양그룹, 강태준. 그 이름이 전기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이름 앞에서 자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그룹, 강태준. 내가 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이름이 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소피아는 그날 밤 클로드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93세가 된 그는 기침을 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내가 물어볼 줄 알았단다. 20년 전 내가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내 품에 쥐어져 있던 게 있었어. 봉투 하나. 나는 그걸 열어보지 않았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보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 그 봉투는 아직도 내 책상 서랍에 있단다. 소피아는 짐을 쌌습니다. 20년 만에 비행기는 인천을 향해 날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소피아는 발을 멈췄습니다.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냄새,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이 나라 특유의 복잡한 소음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여기 와본 적이 있다. 클로드 노인이 보내준 봉투는 그녀가 한국에 발을 내딛기 하루 전 파리에서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이었습니다. 이수현, 1978년생, 경기도 화성시. 다른 하나는 손으로 쓴 쪽지였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있으면 강 회장의 아이가 세상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보다 사라지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소피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강 회장의 아이. 그녀는 자신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쪽지를 통해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20년 전 나는 임신을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피아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인터넷을 켰습니다. 한양그룹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첫 번째 줄에 뜬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을 먹게 했습니다. 한양그룹 강태준 회장, 갑작스러운 입원 후계 구도 흔들리나. 기사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의 기사. 한양그룹 강태준 회장, 적자 없이 사망 시 재산 전액 한양재단으로 이복 동생 강민준, 경영권 분쟁 예고. 소피아는 오래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적자 없이 강태준에게는 공식적으로 자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임신했던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호텔 방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주소 하나와 단 두 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만나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봉투를 보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소는 서울 강북의 오래된 골목 안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망설였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몸이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철제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소피아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짧은 눈썹,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꿈속에서 20년 동안 스쳐갔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도현. 그는 소피아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20년 전 저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당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소피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구하려 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당신을 찾아냈을 때 당신은 의식이 없었고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들쳐 업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저를 쳤습니다. 저도 쓰러졌어요. 그 이후에는요? 저는 나중에야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했더니 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명예도. 저는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오르게 된 경위,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태준이 화재 직전 당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그가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파일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화재 2주 전 강태준이 비서에게 보낸 내부 메모. 수영건 정리 요망. 뒷일은 이 상무에게 위임. 이 상무, 이재웅, 한양그룹 법무 담당 전무였습니다. 둘째, 화재 당일 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 수연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선 시각은 오후 11시 47분. 화재 발생은 자정. 그리고 화재 발생 직전 누군가 건물 후문으로 출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차량은 한양그룹법인 소유. 셋째, 수연의 사망 진단서에 찍힌 직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사망 처리가 진행되었고 서명은 해당 지역 보건소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장의 가족은 1년 후 한양그룹 계열사에 취직됩니다. 소피아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까지 경찰에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같습니다. 3번. 그런데요? 3번 다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한양그룹은 이 나라에서 경찰보다 강합니다. 검찰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소피아는 이 남자가 얼마나 긴 시간을 외롭게 버텨왔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셨군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이 증거들이 의미를 가집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복수는 법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피해자가 직접 서면 달라집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기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살았다는 동네,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낡은 골목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문방구 앞, 빛바랜 간판, 화성 문구사. 그녀는 왜인지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소피아를 보자마자 갑자기 앞치마를 움켜쥐며 일어나셨습니다. 수연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이 할미는 내가 죽은 줄만 알고 20해를 울었다. 20해를. 소피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최씨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최할매라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잠깐 맡겨졌던 집, 그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억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왔습니다. 첫 번째 파도, 강태준의 얼굴, 그의 웃음, 그가 처음 고백할 때 건넸던 하얀 장미 한 송이,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수연아, 우리 같이 유럽 여행이나 가자. 딱 일주일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불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 임신검사지. 2줄. 혼자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던 기억. 태준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던 기억. 그리고 결국 공장 야근 중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던 기억. 누구에게? 이재웅 전무였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세 번째 파도,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었습니다. 화재가 나던 밤, 소피아는 불길 속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수연 씨,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강태준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그 공장에 부임하기 전 수연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어릴 적부터 먼발치에서 수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태준과 사귄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순간 도연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꿈속에서 그 눈빛을 기억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소피아는 더욱 선명하게 하나의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 문제였습니다.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모은 자료들 중에 제 아이에 대한 것은 없었나요? 도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가 꺼낸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2005년 봄, 서울의 한 산부인과 앞, 어린 여성이 유모차를 밀고 나오는 사진. 아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이재웅 전무의 아내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재웅 전무 부부는 2004년 12월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입양 기관 기록을 추적해보면 추적해봤어요? 네. 입양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등록 자체가 안 된 곳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면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강태준의 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재웅 전무 집에서 자라고 있다면, 이재웅 전무의 딸 이름은 이강아, 당시 20살, 서울 소재 명문대 재학 중. 사진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연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강아, 혹시 당신이 내 딸인가요? 2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부모 아래 살아온 나의 딸인가요? 움직임은 빨라야 했습니다. 강태준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가 사망하기 전에 한양그룹의 후계 구도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재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강민주는 이미 사전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강태준의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것. 도연이 접촉한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그 유언장은 이재웅 전무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직계 상속인이 없으므로 전 재산을 한양재단에 기부한다. 소피아는 그 유언장이 위조라고 확신했습니다. 태준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재단에 기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언장은 이재웅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제가 직접 태준을 만나겠습니다. 한양병원 12층 VIP 병실. 소피아는 간호복으로 위장하여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외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강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늙혀놓았지만 소피아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강태준도 소피아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수현? 네. 저 살아있어요.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피아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반가움인지.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된 줄 몰랐어. 나는 그냥 정리하라고 했지. 그런 방식으로 할 줄은. 소피아의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서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떻게는 몰랐을지라도 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준 씨,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요? 강태준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 전무한테 맡겼어. 그것만은 진짜야.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맡겼어. 소피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유언장. 지금 이재용 전무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이 당신이 직접 쓴 건가요?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나는 내 아이한테 남기고 싶다고 했어. 내 아이한테. 근데 이 전무가 그 아이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서명했어요? 내가 그 유언장에 서명 안 했어. 그 자식이 내가 의식 잃었을 때 서명을 위조한 거야.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몸이 이 모양이니까. 소피아는 강태준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되었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 전 전무를 상대로 한가처분 신청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 아니 이수연은 변호사 없이 직접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 안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수연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일부 기자들에게 흘러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아 수연을 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 여자가 이수연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수연은 20년 전에 화재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리에서 가져온 주민등록증 원본과 신원 확인용 DNA 결과지. 대한민국 국민 이수연과 소피아 이가 동일 인물임을 입증하는 서울대학교 법의학 연구소 감정서. 두 번째, 강태준과의 병실 대화 녹취록과 음성 파일. 세 번째, 박도연이 20년간 모아온 증거자료 전체. 네 번째, 이재용 전무부인명의 산부인과 기록. 그리고 이강하의 혈액 샘플 분석 결과. 여기서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강하 씨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친모는 이수연, 친부는 강태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재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이재용 씨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저를 해외로 보내 기억을 잃게 만들고 제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이 와병 중인 틈을 타 유언장을 위조하여 한양그룹의 경영권을 자신이 옹립하는 세력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이재용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가 사기꾼이야. 저 여자 말을 믿지 마세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재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은 법정 중앙까지 휠체어를 밀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재용, 당신이 내 이름으로 만든 유언장은 가짜야. 내 서명이 아니야. 그리고 저 여자가 내 수연이 맞아. 내가 직접 증언한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재용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형사재판은 6개월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수연은 강하와 마주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어색하고 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20살의 강하는
굳은 표정으로 수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뭔가요? 수연은 오래 강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눈, 태준의 이마, 두 사람을 합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럼 왜 왔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걸 보고 싶었어. 내가 잘 자랐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강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항상 이상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줬는데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피가 안 섞였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형사 재판 첫 공판일.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가득했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법원 입구를 향해 겨냥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용이 검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원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거기에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화재 현장 인근 CCTV 원본 영상. 이재용의 차량이 공장 후문을 드나드는 장면. 그리고 그가 도주하는 모습. 이어서 강태준과의 대화 녹취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용 씨, 당신이 내 이름으로 만든 유언장은 가짜야. 기자들이 일제히 이재용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재용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이 굳었습니다. 전광판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60년 넘게 쌓아온 그의 위신이 저 화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재용, 당신이 여자 하나 죽이려 하고 20년을 숨겼잖아요. 이재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카메라는 이미 모든 것을 담은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첫 기사. 이재용 전 한양그룹 전무 살인미수 및 유언장 위조 혐의로 기소. 피해자 이수연 20년 만에 귀환. 재판은 1년 후 끝났습니다. 이재용은 살인미수, 유언장 위조, 사문서, 위조 등 총 9개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준, 강태준의 이복 동생으로 이재용과 짜고 경영권을 노렸던 인물은 업무상 배임과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태준은 재판이 끝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은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자신의 친딸 이강아, 법적으로 이름을 되찾기로 한 강아에게 한양그룹 지분의 51%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는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용서했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용서보다는 이제 놓아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도연은 재판이 끝난 후 수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아가 그룹을 이끌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저는 경영을 잘 모르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처럼 오래 기다려준 사람에게 그동안 못한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못한 말이요? 기억이 돌아온 날 밤부터 알았어요. 20년 동안 꿈속에서 보이던 그 얼굴이 당신이었다는 걸. 모르는 척 살아왔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도연은 오래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것을.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 어느 공원의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강아, 그리고 도연. 강아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아가 수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벚꽃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 어둠을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수연은 공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에게 뭔가 말을 건넬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버텨. 그냥 버텨. 봄이 온다. 여러분, 이수연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